때는 조선 후기, 부패가 만연했던 어느 시절,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 화천의 장터에 한 젊은 사내가 들어섰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진호, 26의 나이로 한때는 도성에서 장래가 촉망받던 설이었으나 상관의 부정을 거부한 대가로 모든 것을 잃고 떠돌이 신세가 된 인물이었습니다. 낡았지만 단정한 행색, 그리고 유난히 총명하게 빛나는 그의 눈빛은 그가 평범한 거지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그의 집신을 축축이 적셨고 장작 타는 냄새와 멀리서 들려오는 방앗간의 둔탁한 절구 소리가 수산한 아침을 알렸습니다. 진호는 장터 입구에 세워진 공정계량 표지판을 바라보았습니다. 글씨는 반쯤 지워져 있었고 입기 낀 기둥에는 누군가 일부러 칼로 긁어낸 듯한 흔적까지 보였습니다. 혼잣말로 이 고을은 오랫동안 방치되었구나. 관청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야.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어. 해가 뜨자 장터는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진호는 한 포목상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가게 주인은 무명천을 되에 담아 팔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주인이 쓰는 나무대의 모서리를 슬쩍 만져보았습니다. 혼잣말로 이상하다. 나무 표면이 유난히 매끄러워. 최근에 사포로 갈아낸 흔적이군. 안쪽 벽이 얇아져서 원래보다 부피가 줄었어. 그의 예리한 눈은 속임수를 간파했습니다. 발걸음을 옮겨 창고 쪽으로 향하자 기둥에 붙은 출납 쪽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관청의 공식 양식인 세로 쓰기가 아닌 가로로 쓰인 글씨였습니다. 전직 설이었던 그의 지식이 경종을 울렸습니다. 혼잣말로 이건 정식 문서가 아니야. 누군가 사적으로 기록한 장부로군. 그때 현관 관사 방향에서 불어온 바람에 짙은 오칠 냄새가 실려왔습니다. 진호의 미간이 좁아졌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며 이 냄새는 장부를 새로 했을 가능성이 높아. 낡은 장부를 숨기고 새 장부를 만든 것이 틀림없어. 바로 그때 장터 한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약초 자판 앞에서 20살 남짓 되어 보이는 한 젊은 여인이 상인들에게 둘러싸여 곤욕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소희였습니다. 이 더덕은 너무 말랐잖소. 반값에나 가져가 주면 다행인 줄 아시오. 반값도 비싸지. 3알이면 족하겠구만. 상인들은 순번을 정해두고 일부러 가격을 후려치며 담합하고 있었습니다. 병든 어머니의 약값을 벌어야 하는 소희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인들 사이를 비집고 나오며 계량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재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진호를 노려보며 웬 놈이냐. 떠돌이 주제에 참견 말고 썩 꺼지지 못할까. 진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방앗간 주인 오씨 영감을 찾아가 마을의 표준대를 빌려왔습니다. 수십 년간 마을의 공정한 거래를 지켜온 묵직하고 낡은 나무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상인의 되로 약초를 담고 같은 양을 이 표준대에 옮겨보겠습니다. 결과는 확연했습니다. 상인의 되에 담았던 약초는 표준대를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진호는 물을 가져와 두 되에 각각 부어 부피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칼끝으로 대의 안쪽을 가리키며 이 홈을 보십시오. 일부러 파내어 부피를 줄인 것입니다. 그리고 안쪽 벽면을 사포로 깎아내어 더 적게 담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입니다. 군중 속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고 상인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가 진호를 밀치자 근처를 순찰하던 포교 강만중이 다가왔습니다. 싸움은 그만두시오. 여기는 장터여. 결국 상인은 정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었고 소희는 진호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감사를 표하며 따뜻한 더덕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변변찮지만 더덕차 한 잔 드세요. 그날 밤
진호는 주막주인 황씨의 배려로 작은 방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는 낮에 보았던 모든 단서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조작된 사적인 출납 기록, 관사에서 나던 오칠 냄새. 이 모든 것은 거대한 부정의 일부였습니다. 낡은 주판화를 고치며 정의는 큰 판결이 아니라 이 작은 계량을 바로잡는 것에서 시작되는 법이지. 이 고을의 잘못된 저울을 바로잡고 말겠다. 다음 날, 진호는 창고 기둥에 붙은 출납 쪽지들을 더 자세히 살폈습니다. 같은 사람이 쓴 것이라고 하기엔 글자에 눌러쓴 힘, 즉 필압이 제각각이었습니다. 혼잣말로 필적이 달라. 최소 2명 이상이 이 장부를 건드렸어. 그는 영수증에 찍힌 도장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보통 손으로 찍으면 미세하게 기울기 마련인데 그 도장은 문지방처럼 완벽한 수평이었습니다. 진호는 얇은 종이를 대고 탁본을 떠서 품속에 간직했습니다. 방앗간 주인 오씨를 찾아간 진호는 중요한 사실을 알아냅니다. 수분이 많은 곡식을 받아 창고에 저장하면 마르면서 무게가 줄어들어 장부상의 숫자와 실제 재고 사이에 차이가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무릎을 치며 바로 그거였어. 무거울 때 장부에 기록해놓고 몰래 말려서 가벼워진 만큼을 빼돌리는 수법이군. 주막주인 황씨는 창고지기들이 밤에만 곡식을 반출한다는 소문을 전해주었고 포교 강만중은 증거 없이 들이대면 다친다는 의미심장한 경고를 던졌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필체 차이, 위조된 도장, 수분을 이용한 무게 조작, 야간 반출.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이 장터의 실세인 상인 최만식과 그를 비호하는 현감 이태준이 있었습니다. 진호는 사흘 안에 비가 올 것을 예측했습니다. 비가 와서 습도가 높아지면 억지로 말려놓은 곡식과 장부의 괴리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아침, 진호는 장터 한복판에서 자신이 모은 증거들을 펼쳐 보이며 상인 최만식의 비리를 고발했습니다. 최만식은 진호가 관청에서 쫓겨난 신세임을 들먹이며 그를 모함했습니다. 비웃으며 이 자는 상관의 명을 거역하다 쫓겨난 낙오자여. 그런 자의 말을 어찌 믿는단 말이오. 당당하게. 맞습니다. 저는 잘못된 명령을 따르느니 쫓겨나는 길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불의를 보고 눈 감는 것보다는 떳떳합니다. 그날 밤 최만식의 부하들이 진호를 해치려 했지만 그는 방앗간 주인 오씨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오씨는 마을 사람들이 대대로 지켜온 표준 계량기 관리 규약 문서를 보여주며 관청이 외면해도 스스로 질서를 지켜온 마을의 정신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관청이 우리를 버려도 우리는 이 저울의 무게를 지켜왔소. 그것이 이 마을의 마지막 자존심이요. 진호가 예측한 대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다음 날 아침 창고 재고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현감 이태준과 상인 최만식이 지켜보는 가운데 장부상의 재고와 실제 곡식의 양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진호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 유랑서리가 꾸민 짓입니다. 밤마다 창고를 기웃거리더니 곡식을 훔쳐간 것이 틀림없습니다. 진호는 절도범으로 몰렸고 포교 강만중은 어쩔 수 없이 그를 체포했습니다. 거친 포승줄이 그의 손목을 파고들었고 군중 속에서 소희가 뛰어나와 눈물을 흘리며 피를 닦으라며 손수건을 쥐어주었습니다. 울먹이며 피를 닦으세요. 저는 나리를 믿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감옥에 갇힌 진호. 그는 두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희는 죽을 쑤어 날랐고 주막주인 황씨는 상인들의 탄원서를 모았으며 방앗간 주인 오씨는 마을의 규약 문서를 증거로 가져왔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던 포교 강만중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그는 밤중에 몰래 진호를 찾아와 자신이 어렵게 찾아낸 진짜 환곡대장 사본을 건네주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법은 증거로 말해야 하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요. 부디 진실을 밝혀주시오.
엿새 날 아침, 장터 한복판에서 공개 신문이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현감 이태준은 진호를 민심을 어지럽힌 죄인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예언과 사술로 민심을 어지럽히고 창고 재물을 훔친 죄, 어찌 변명하겠느냐. 조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저는 변명이 아닌 계량과 문서로 답하겠습니다. 진호는 주판알 하나로 천석을 속이는 방법을 시연하고 물을 부어 되의 부피 조작을 증명했습니다. 방앗간 주인 오씨는 끓는 물에 저울추를 넣어 속이 비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주막 주인 황씨는 필적과 매듭이 다른 표찰들을 증거로 내놓았습니다. 마침내 진호는 포교 강만중이 건넨 진짜 환곡대장 사본을 펼쳐 보였습니다. 누락된 장부, 조작된 수량, 다른 양식의 문서. 모든 거짓이 드러났습니다. 사본을 높이 들며 진짜 장부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라진 수백 석의 곡식은 바로 이 누락된 두 줄에 도상후의 집으로 반출되었다고 똑똑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중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마침내 포교 강만중이 포승주를 들고 나와 상인 최만식과 현감 이태준을 체포했습니다. 법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옵니다. 증거가 충분하니 모두 묶어라.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장터를 가득 메웠습니다. 사람들은 진호를 둘러쌌고 소희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계량에서 시작된 싸움이 마침내 거대한 정의를 세운 것입니다. 며칠 후 새로 부임한 현감은 진호에게 관직을 제안했지만 그는 사양했습니다. 하나의 장터에 머무르기보다 아직 정의가 필요한 다른 장터를 향해 떠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떠나는 날 아침, 소희는 여행길에 무사하라며 낡은 머리끈을 건넸습니다. 진호는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길을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배웅을 받으며 고갯길을 넘었습니다. 혼잣말로 장부가 바르면 사람도 바르게 선다. 나는 장부를 읽는 떠돌이 서리. 한 고을 돌며 작은 정의를 세워나갈 것이다. 저녁 무렵 도착한 새로운 장시. 바람에 또다시 짙은 오칠 냄새가 실려왔습니다. 진호는 허리춤의 주판을 만지며 빙글에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또 다른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때는 조선 후기, 부패가 만연했던 어느 시절,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 화천의 장터에 한 젊은 사내가 들어섰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진호, 26의 나이로 한때는 도성에서 장래가 촉망받던 설이었으나 상관의 부정을 거부한 대가로 모든 것을 잃고 떠돌이 신세가 된 인물이었습니다. 낡았지만 단정한 행색, 그리고 유난히 총명하게 빛나는 그의 눈빛은 그가 평범한 거지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그의 집신을 축축이 적셨고 장작 타는 냄새와 멀리서 들려오는 방앗간의 둔탁한 절구 소리가 수산한 아침을 알렸습니다. 진호는 장터 입구에 세워진 공정계량 표지판을 바라보았습니다. 글씨는 반쯤 지워져 있었고 이끼 낀 기둥에는 누군가 일부러 칼로 긁어낸 듯한 흔집까지 보였습니다. 혼잣말로 이 고을은 오랫동안 방치되었구나. 관청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야.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어. 해가 뜨자 장터는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진호는 한 포목상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가게 주인은 무명천을 되에 담아 팔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주인이 쓰는 나무대의 모서리를 슬쩍 만져보았습니다. 혼잣말로 이상하다. 나무 표면이 유난히 매끄러워. 최근에 사포로 갈아낸 흔적이군. 안쪽 벽이 얇아져서 원래보다 부피가 줄었어. 그의 예리한 눈은 속임수를 간파했습니다. 발걸음을 옮겨 창고 쪽으로 향하자 기둥에 붙은 출납 쪽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관청의 공식 양식인 세로 쓰기가 아닌 가로로 쓰인 글씨였습니다. 전직 설이었던 그의 지식이 경종을 울렸습니다. 혼잣말로 이건 정식 문서가 아니야. 누군가 사적으로 기록한 장부로군. 그때 현감 관사 방향에서 불어온 바람에 짙은 오칠 냄새가 실려왔습니다. 진호의 미간이 좁아졌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며
이 냄새는 장부를 새로 갱서했을 가능성이 높아. 낡은 장부를 숨기고 새 장부를 만든 것이 틀림없어. 바로 그때 장터 한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약초 자판 앞에서 20살 남짓 되어 보이는 한 젊은 여인이 상인들에게 둘러싸여 곤욕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소희였습니다. 이 더덕은 너무 말랐잖소. 반값에나 가져가 주면 다행인 줄 아시오. 반값도 비싸지. 3알이면 족하겠구만. 상인들은 순번을 정해두고 일부러 가격을 후려치며 담합하고 있었습니다. 병든 어머니의 약값을 벌어야 하는 소희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인들 사이를 비집고 나오며 계량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재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진호를 노려보며 웬 놈이냐. 떠돌이 주제에 참견 말고 썩 꺼지지 못할까. 진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방앗간 주인 오씨 영감을 찾아가 마을의 표준대를 빌려왔습니다. 수십 년간 마을의 공정한 거래를 지켜온 묵직하고 낡은 나무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상인의 되로 약초를 담고 같은 양을 이 표준대에 옮겨보겠습니다. 결과는 확연했습니다. 상인의 되에 담았던 약초는 표준대를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진호는 물을 가져와 두 되에 각각 부어 부피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칼끝으로 대의 안쪽을 가리키며 이 홈을 보십시오. 일부러 파내어 부피를 줄인 것입니다. 그리고 안쪽 벽면을 사포로 깎아내어 더 적게 담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입니다. 군중 속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고 상인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가 진호를 밀치자 근처를 순찰하던 포교 강만중이 다가왔습니다. 싸움은 그만두시오. 여기는 장터여. 결국 상인은 정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었고 소희는 진호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감사를 표하며 따뜻한 더덕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변변찮지만 더덕차 한 잔 드세요. 그날 밤 진호는 주막주인 황씨의 배려로 작은 방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는 낮에 보았던 모든 단서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조작된 돼, 사적인 출납 기록, 관사에서 나던 오칠 냄새. 이 모든 것은 거대한 부정의 일부였습니다. 낡은 줍 하나를 고치며 정의는 큰 판결이 아니라 이 작은 계량을 바로잡는 것에서 시작되는 법이지. 이 고을의 잘못된 저울을 바로잡고 말겠다. 다음 날 진호는 창고 기둥에 붙은 출납 쪽지들을 더 자세히 살폈습니다. 같은 사람이 쓴 것이라고 하기엔 글자에 눌러쓴 힘, 즉 필압이 제각각이었습니다. 혼잣말로 필적이 달라. 최소 2명 이상이 이 장부를 건드렸어. 그는 영수증에 찍힌 도장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보통 손으로 찍으면 미세하게 기울기 마련인데 그 도장은 문지방처럼 완벽한 수평이었습니다. 진호는 얇은 종이를 대고 탁본을 떠서 품속에 간직했습니다. 방앗간 주인 오씨를 찾아간 진호는 중요한 사실을 알아냅니다. 수분이 많은 곡식을 받아 창고에 저장하면 마르면서 무게가 줄어들어 장부상의 숫자와 실제 재고 사이에 차이가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무릎을 치며 바로 그거였어. 무거울 때 장부에 기록해놓고 몰래 말려서 가벼워진 만큼을 빼돌리는 수법이군. 주막주인 황씨는 창고지기들이 밤에만 곡식을 반출한다는 소문을 전해주었고 포교 강만중은 증거 없이 들이대면 다친다는 의미심장한 경고를 던졌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필체 차이, 위조된 도장, 수분을 이용한 무게 조작, 야간 반출.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이 장터의 실세인 상인 최만식과 그를 비호하는 현감 이태준이 있었습니다. 진호는 사흘 안에 비가 올 것을 예측했습니다. 비가 와서 습도가 높아지면 억지로 말려놓은 곡식과 장부의 괴리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아침, 진호는 장터 한복판에서 자신이 모은 증거들을 펼쳐 보이며 상인 최만식의 비리를 고발했습니다. 최만식은 진호가 관청에서 쫓겨난 신세임을 들먹이며 그를 모함했습니다. 비웃으며 이 자는 상관의 명을 거역하다 쫓겨난 나고자요. 그런 자의 말을 어찌 믿는단 말이오. 당당하게. 맞습니다. 저는 잘못된 명령을 따르느니 쫓겨나는 길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불의를 보고 눈 감는 것보다는 떳떳합니다. 그날 밤, 최만식의 부하들이 진호를 해치려 했지만 그는 방앗간 주인 오씨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오씨는 마을 사람들이 대대로 지켜온 표준 계량기 관리 규약 문서를 보여주며 관청이 외면해도 스스로 질서를 지켜온 마을의 정신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관청이 우리를 버려도 우리는 이 저울의 무게를 지켜왔소. 그것이 이 마을의 마지막 자존심이요. 진호가 예측한 대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다음 날 아침 창고 재고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현감 이태준과 상인 최만식이 지켜보는 가운데 장부상의 재고와 실제 곡식의 양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진호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 유랑서리가 꾸민 짓입니다. 밤마다 창고를 기웃거리더니 곡식을 훔쳐간 것이 틀림없습니다. 진호는 절도범으로 몰렸고 포교 강만중은 어쩔 수 없이 그를 체포했습니다. 거친 포승줄이 그의 손목을 파고들었고 군중 속에서 소희가 뛰어나와 눈물을 흘리며 피를 닦으라며 손수건을 쥐어주었습니다. 울먹이며 피를 닦으세요. 저는 나리를 믿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감옥에 갇힌 진호. 그는 두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희는 죽을 쑤어 날랐고 주막주인 황씨는 상인들의 탄원서를 모았으며 방앗간 주인 오씨는 마을의 규약 문서를 증거로 가져왔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던 포교 강만중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그는 밤중에 몰래 진호를 찾아와 자신이 어렵게 찾아낸 진짜 환곡대장 사본을 건네주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법은 증거로 말해야 하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요. 부디 진실을 밝혀주시오. 엿새 날 아침, 장터 한복판에서 공개 신문이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현감 이태준은 진호를 민심을 어지럽힌 죄인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예언과 사술로 민심을 어지럽히고 창고 재물을 훔친 죄, 어찌 변명하겠느냐. 조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저는 변명이 아닌 계량과 문서로 답하겠습니다. 진호는 주판알 하나로 천석을 속이는 방법을 시연하고 물을 부어 되의 부피 조작을 증명했습니다. 방앗간 주인 오씨는 끓는 물에 저울추를 넣어 속이 비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주막주인 황씨는 필적과 매듭이 다른 표찰들을 증거로 내놓았습니다. 마침내 진호는 포교 강만중이 건넨 진짜 환곡대장 사본을 펼쳐 보였습니다. 누락된 장부, 조작된 수량, 다른 양식의 문서. 모든 거짓이 드러났습니다. 사본을 높이 들며 진짜 장부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라진 수백 석의 곡식은 바로 이 누락된 두 줄에 도상후의 집으로 반출되었다고 똑똑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중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마침내 포교 강만중이 포승줄을 들고 나와 상인 최만식과 현감 이태준을 체포했습니다. 법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옵니다. 증거가 충분하니 모두 묶어라.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장터를 가득 메웠습니다. 사람들은 진호를 둘러쌌고 소희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계량에서 시작된 싸움이 마침내 거대한 정의를 세운 것입니다. 며칠 후 새로 부임한 현감은 진호에게 관직을 제안했지만 그는 사양했습니다. 하나의 장터에 머무르기보다 아직 정의가 필요한 다른 장터를 향해 떠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떠나는 날 아침, 소희는 여행길에 무사하라며 낡은 머리끈을 건넸습니다. 진호는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길을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배웅을 받으며 고갯길을 넘었습니다. 혼잣말로
장부가 바르면 사람도 바르게 선다. 나는 장부를 읽는 떠돌이 서리. 한 고을 돌며 작은 정의를 세워나갈 것이다. 저녁 무렵 도착한 새로운 장시. 바람에 또다시 짙은 오칠 냄새가 실려왔습니다. 진호는 허리춤의 주판을 만지며 빙글에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또 다른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때는 조선 후기, 부패가 만연했던 어느 시절,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 화천의 장터에 한 젊은 사내가 들어섰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진호, 26의 나이로 한때는 도성에서 장래가 촉망받던 설이었으나 상관의 부정을 거부한 대가로 모든 것을 잃고 떠돌이 신세가 된 인물이었습니다. 낡았지만 단정한 행색, 그리고 유난히 총명하게 빛나는 그의 눈빛은 그가 평범한 거지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그의 집신을 축축이 적셨고 장작 타는 냄새와 멀리서 들려오는 방앗간의 둔탁한 절구소리가 수산한 아침을 알렸습니다. 진호는 장터 입구에 세워진 공정계량 표지판을 바라보았습니다. 글씨는 반쯤 지워져 있었고 이끼 낀 기둥에는 누군가 일부러 칼로 긁어낸 듯한 흔집까지 보였습니다. 혼잣말로 이 고을은 오랫동안 방치되었구나. 관청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야.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어. 해가 뜨자 장터는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진호는 한 포목상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가게 주인은 무명천을 되에 담아 팔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주인이 쓰는 나무대의 모서리를 슬쩍 만져보았습니다. 혼잣말로 이상하다. 나무 표면이 유난히 매끄러워. 최근에 사포로 갈아낸 흔적이군. 안쪽 벽이 얇아져서 원래보다 부피가 줄었어. 그의 예리한 눈은 속임수를 간파했습니다. 발걸음을 옮겨 창고 쪽으로 향하자 기둥에 붙은 출납 쪽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관청의 공식 양식인 세로 쓰기가 아닌 가로로 쓰인 글씨였습니다. 전직 설이었던 그의 지식이 경종을 울렸습니다. 혼잣말로 이건 정식 문서가 아니야. 누군가 사적으로 기록한 장부로군. 그때 현관 관사 방향에서 불어온 바람에 짙은 오칠 냄새가 실려왔습니다. 진호의 미간이 좁아졌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며 이 냄새는 장부를 새로 했을 가능성이 높아. 낡은 장부를 숨기고 새 장부를 만든 것이 틀림없어. 바로 그때 장터 한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약초 좌판 앞에서 20살 남짓 되어 보이는 한 젊은 여인이 상인들에게 둘러싸여 곤욕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소희였습니다. 이 더덕은 너무 말랐잖소. 반값에나 가져가 주면 다행인 줄 아시오. 반값도 비싸지. 3알이면 족하겠구만. 상인들은 순번을 정해두고 일부러 가격을 후려치며 담합하고 있었습니다. 병든 어머니의 약값을 벌어야 하는 소희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인들 사이를 비집고 나오며 계량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재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진호를 노려보며 웬 놈이냐. 떠돌이 주제에 참견 말고 썩 꺼지지 못할까. 진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방앗간 주인 오씨 영감을 찾아가 마을의 표준대를 빌려왔습니다. 수십 년간 마을의 공정한 거래를 지켜온 묵직하고 낡은 나무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상인의 되로 약초를 담고 같은 양을 이 표준대에 옮겨보겠습니다. 결과는 확연했습니다. 상인의 되에 담았던 약초는 표준대를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진호는 물을 가져와 두 되에 각각 부어 부피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칼끝으로 대의 안쪽을 가리키며 이 홈을 보십시오. 일부러 파내어 부피를 줄인 것입니다. 그리고 안쪽 벽면을 사포로 깎아내어 더 적게 담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입니다. 군중 속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고 상인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가 진호를 밀치자
근처를 순찰하던 포교 강만중이 다가왔습니다. 싸움은 그만두시오. 여기는 장터요. 결국 상인은 정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었고 소희는 진호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감사를 표하며 따뜻한 더덕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변변찮지만 더덕차 한 잔 드세요. 그날 밤 진호는 주막주인 황씨의 배려로 작은 방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는 낮에 보았던 모든 단서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조작된 돼, 사적인 출납 기록, 관사에서 나던 오칠 냄새. 이 모든 것은 거대한 부정의 일부였습니다. 낡은 주판화를 고치며 정의는 큰 판결이 아니라 이 작은 계량을 바로잡는 것에서 시작되는 법이지. 이 고을의 잘못된 저울을 바로잡고 말겠다. 다음 날 진호는 창고 기둥에 붙은 출납 쪽지들을 더 자세히 살폈습니다. 같은 사람이 쓴 것이라고 하기엔 글자에 눌러쓴 힘, 즉 필압이 제각각이었습니다. 혼잣말로 필적이 달라. 최소 2명 이상이 이 장부를 건드렸어. 그는 영수증에 찍힌 도장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보통 손으로 찍으면 미세하게 기울기 마련인데 그 도장은 문지방처럼 완벽한 수평이었습니다. 진호는 얇은 종이를 대고 탁본을 떠서 품속에 간직했습니다. 방앗간 주인 오씨를 찾아간 진호는 중요한 사실을 알아냅니다. 수분이 많은 곡식을 받아 창고에 저장하면 마르면서 무게가 줄어들어 장부상의 숫자와 실제 재고 사이에 차이가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무릎을 치며 바로 그거였어. 무거울 때 장부에 기록해놓고 몰래 말려서 가벼워진 만큼을 빼돌리는 수법이군. 주막주인 황씨는 창고지기들이 밤에만 곡식을 반출한다는 소문을 전해주었고 포교 강만중은 증거 없이 들이대면 다친다는 의미심장한 경고를 던졌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필체 차이, 위조된 도장, 수분을 이용한 무게 조작, 야간 반출.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이 장터의 실세인 상인 최만식과 그를 비호하는 현감 이태준이 있었습니다. 진호는 사흘 안에 비가 올 것을 예측했습니다. 비가 와서 습도가 높아지면 억지로 말려놓은 곡식과 장부의 괴리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아침, 진호는 장터 한복판에서 자신이 모은 증거들을 펼쳐 보이며 상인 최만식의 비리를 고발했습니다. 최만식은 진호가 관청에서 쫓겨난 신세임을 들먹이며 그를 모함했습니다. 비웃으며 이 자는 상관의 명을 거역하다 쫓겨난 낙오자요. 그런 자의 말을 어찌 믿는단 말이오. 당당하게. 맞습니다. 저는 잘못된 명령을 따르느니 쫓겨나는 길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불의를 보고 눈 감는 것보다는 떳떳합니다. 그날 밤 최만식의 부하들이 진호를 해치려 했지만 그는 방앗간 주인 오씨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오씨는 마을 사람들이 대대로 지켜온 표준 계량기 관리 규약 문서를 보여주며 관청이 외면해도 스스로 질서를 지켜온 마을의 정신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관청이 우리를 버려도 우리는 이 저울의 무게를 지켜왔소. 그것이 이 마을의 마지막 자존심이요. 진호가 예측한 대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다음 날 아침 창고 재고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현감 이태준과 상인 최만식이 지켜보는 가운데 장부상의 재고와 실제 곡식의 양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진호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 유랑서리가 꾸민 짓입니다. 밤마다 창고를 기웃거리더니 곡식을 훔쳐간 것이 틀림없습니다. 진호는 절도범으로 몰렸고 포교 강만중은 어쩔 수 없이 그를 체포했습니다. 거친 포승줄이 그의 손목을 파고들었고 군중 속에서 소희가 뛰어나와 눈물을 흘리며 피를 닦으라며 손수건을 쥐어주었습니다. 울먹이며 피를 닦으세요. 저는 나리를 믿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감옥에 갇힌 진호. 그는 두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희는 죽을 쑤어 날랐고 주막주인 황씨는 상인들의 탄원서를 모았으며 방앗간 주인 오씨는 마을의 규약 문서를 증거로 가져왔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던 포교 강만중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그는 밤중에 몰래 진호를 찾아와 자신이 어렵게 찾아낸 진짜 환곡대장 사본을 건네주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법은 증거로 말해야 하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여. 부디 진실을 밝혀주시오. 엿새 날 아침, 장터 한복판에서 공개 신문이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현감 이태주는 진호를 민심을 어지럽힌 죄인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예언과 사술로 민심을 어지럽히고 창고 재물을 훔친 죄. 어찌 변명하겠느냐. 조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저는 변명이 아닌 계량과 문서로 답하겠습니다. 진호는 주판알 하나로 천석을 속이는 방법을 시연하고 물을 부어 되의 부피 조작을 증명했습니다. 방앗간 주인 오씨는 끓는 물에 저울추를 넣어 속이 비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주막 주인 황씨는 필적과 매듭이 다른 표찰들을 증거로 내놓았습니다. 마침내 진호는 포교 강만중이 건넨 진짜 환곡대장 사본을 펼쳐 보였습니다. 누락된 장부, 조작된 수량, 다른 양식의 문서. 모든 거짓이 드러났습니다. 사본을 높이 들며 진짜 장부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라진 수백 석의 곡식은 바로 이 누락된 두 줄에 도상후의 집으로 반출되었다고 똑똑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중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마침내 포교 강만중이 포승주를 들고 나와 상인 최만식과 현감 이태준을 체포했습니다. 법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옵니다. 증거가 충분하니 모두 묶어라.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장터를 가득 메웠습니다. 사람들은 진호를 둘러쌌고 소희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계량에서 시작된 싸움이 마침내 거대한 정의를 세운 것입니다. 며칠 후 새로 부임한 현감은 진호에게 관직을 제안했지만 그는 사양했습니다. 하나의 장터에 머무르기보다 아직 정의가 필요한 다른 장터를 향해 떠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떠나는 날 아침, 소희는 여행길에 무사하라며 낡은 머리끈을 건넸습니다. 진호는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길을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배웅을 받으며 고갯길을 넘었습니다. 혼잣말로 장부가 바르면 사람도 바르게 선다. 나는 장부를 읽는 떠돌이 서리. 한 고을 돌며 작은 정의를 세워나갈 것이다. 저녁 무렵 도착한 새로운 장시. 바람에 또다시 짙은 오칠 냄새가 실려왔습니다. 진호는 허리춤에 주판을 만지며 빙글에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또 다른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때는 조선 후기, 부패가 만연했던 어느 시절,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 화천의 장터에 한 젊은 사내가 들어섰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진호, 26의 나이로 한때는 도성에서 장래가 촉망받던 설이었으나 상관의 부정을 거부한 대가로 모든 것을 잃고 떠돌이 신세가 된 인물이었습니다. 낡았지만 단정한 행색, 그리고 유난히 총명하게 빛나는 그의 눈빛은 그가 평범한 거지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그의 집신을 축축이 적셨고 장작 타는 냄새와 멀리서 들려오는 방앗간의 둔탁한 절구소리가 수산한 아침을 알렸습니다. 진호는 장터 입구에 세워진 공정계량 표지판을 바라보았습니다. 글씨는 반쯤 지워져 있었고 이끼 낀 기둥에는 누군가 일부러 칼로 긁어낸 듯한 흠집까지 보였습니다. 혼잣말로 이 고을은 오랫동안 방치되었구나. 관청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야.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어. 해가 뜨자 장터는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진호는 한 포목상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가게 주인은 무명천을 되에 담아 팔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주인이 쓰는 나무대의 모서리를 슬쩍 만져보았습니다. 혼잣말로 이상하다. 나무 표면이 유난히 매끄러워. 최근에 사포로 갈아낸 흔적이군. 안쪽 벽이 얇아져서 원래보다 부피가 줄었어. 그의 예리한 눈은 속임수를 간파했습니다. 발걸음을 옮겨 창고 쪽으로 향하자 기둥에 붙은 출납 쪽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관청의 공식 양식인 세로 쓰기가 아닌 가로로 쓰인 글씨였습니다. 전직 설이었던 그의 지식이 경종을 울렸습니다. 혼잣말로, 이건 정식 문서가 아니야. 누군가 사적으로 기록한 장부로군. 그때 현관 관사 방향에서 불어온 바람에 짙은 오칠 냄새가 실려왔습니다. 진호의 미간이 좁아졌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며 이 냄새는 장부를 새로 했을 가능성이 높아. 낡은 장부를 숨기고 새 장부를 만든 것이 틀림없어. 바로 그때 장터 한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약초 좌판 앞에서 20살 남짓 되어 보이는 한 젊은 여인이 상인들에게 둘러싸여 곤욕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소희였습니다. 이 더덕은 너무 말랐잖소. 반값에나 가져가 주면 다행인 줄 아시오. 반값도 비싸지. 3알이면 족하겠구만. 상인들은 순번을 정해두고 일부러 가격을 후려치며 담합하고 있었습니다. 병든 어머니의 약값을 벌어야 하는 소희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인들 사이를 비집고 나오며 계량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재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진호를 노려보며 웬 놈이냐. 떠돌이 주제에 참견 말고 썩 꺼지지 못할까. 진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방앗간 주인 오씨 영감을 찾아가 마을의 표준대를 빌려왔습니다. 수십 년간 마을의 공정한 거래를 지켜온 묵직하고 낡은 나무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상인의 되로 약초를 담고 같은 양을 이 표준대에 옮겨보겠습니다. 결과는 확연했습니다. 상인의 되에 담았던 약초는 표준대를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진호는 물을 가져와 두 되에 각각 부어 부피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칼끝으로 대의 안쪽을 가리키며 이 홈을 보십시오. 일부러 파내어 부피를 줄인 것입니다. 그리고 안쪽 벽면을 사포로 깎아내어 더 적게 담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입니다. 군중 속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고 상인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가 진호를 밀치자 근처를 순찰하던 포교 강만중이 다가왔습니다. 싸움은 그만두시오. 여기는 장터여. 결국 상인은 정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었고 소희는 진호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감사를 표하며 따뜻한 더덕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변변찮지만 더덕차 한 잔 드세요. 그날 밤 진호는 주막주인 황씨의 배려로 작은 방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는 낮에 보았던 모든 단서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조작된 돼, 사적인 출납 기록, 관사에서 나던 오칠 냄새. 이 모든 것은 거대한 부정의 일부였습니다. 낡은 주판화를 고치며 정의는 큰 판결이 아니라 이 작은 계량을 바로잡는 것에서 시작되는 법이지. 이 고을의 잘못된 저울을 바로잡고 말겠다. 다음 날 진호는 창고 기둥에 붙은 출납 쪽지들을 더 자세히 살폈습니다. 같은 사람이 쓴 것이라고 하기엔 글자에 눌러쓴 힘, 즉 필압이 제각각이었습니다. 혼잣말로 필적이 달라. 최소 2명 이상이 이 장부를 건드렸어. 그는 영수증에 찍힌 도장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보통 손으로 찍으면 미세하게 기울기 마련인데 그 도장은 문지방처럼 완벽한 수평이었습니다. 진호는 얇은 종이를 대고 탁본을 떠서 품속에 간직했습니다. 방앗간 주인 오씨를 찾아간 진호는 중요한 사실을 알아냅니다. 수분이 많은 곡식을 받아 창고에 저장하면 마르면서 무게가 줄어들어 장부상의 숫자와 실제 재고 사이에 차이가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무릎을 치며 바로 그거였어. 무거울 때 장부에 기록해놓고 몰래 말려서 가벼워진 만큼을 빼돌리는 수법이군. 주막주인 황씨는 창고지기들이 밤에만 곡식을 반출한다는 소문을 전해주었고 포교 강만중은 증거 없이 들이대면 다친다는 의미심장한 경고를 던졌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필체 차이, 위조된 도장, 수분을 이용한 무게 조작, 야간 반출.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이 장터의 실세인 상인 최만식과 그를 비호하는 현감 이태준이 있었습니다. 진호는 사흘 안에 비가 올 것을 예측했습니다. 비가 와서 습도가 높아지면 억지로 말려놓은 곡식과 장부의 괴리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아침, 진호는 장터 한복판에서 자신이 모은 증거들을 펼쳐 보이며 상인 최만식의 비리를 고발했습니다. 최만식은 진호가 관청에서 쫓겨난 신세임을 들먹이며 그를 모함했습니다. 비웃으며 이 자는 상관의 명을 거역하다 쫓겨난 나고자요. 그런 자의 말을 어찌 믿는단 말이오. 당당하게. 맞습니다. 저는 잘못된 명령을 따르느니 쫓겨나는 길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불의를 보고 눈 감는 것보다는 떳떳합니다. 그날 밤 최만식의 부하들이 진호를 해치려 했지만 그는 방앗간 주인 오씨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오씨는 마을 사람들이 대대로 지켜온 표준 계량기 관리 규약 문서를 보여주며 관청이 외면해도 스스로 질서를 지켜온 마을의 정신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관청이 우리를 버려도 우리는 이 저울의 무게를 지켜왔소. 그것이 이 마을의 마지막 자존심이요. 진호가 예측한 대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다음 날 아침 창고 재고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현감 이태준과 상인 최만식이 지켜보는 가운데 장부상의 재고와 실제 곡식의 양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진호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 유랑서리가 꾸민 짓입니다. 밤마다 창고를 기웃거리더니 곡식을 훔쳐간 것이 틀림없습니다. 진호는 절도범으로 몰렸고 포교 강만중은 어쩔 수 없이 그를 체포했습니다. 거친 포승줄이 그의 손목을 파고들었고 군중 속에서 소희가 뛰어나와 눈물을 흘리며 피를 닦으라며 손수건을 쥐어주었습니다. 울먹이며 피를 닦으세요. 저는 나리를 믿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감옥에 갇힌 진호. 그는 두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희는 죽을 쑤어 날랐고 주막주인 황씨는 상인들의 탄원서를 모았으며 방앗간 주인 오씨는 마을의 규약 문서를 증거로 가져왔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던 포교 강만중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그는 밤중에 몰래 진호를 찾아와 자신이 어렵게 찾아낸 진짜 환곡대장 사본을 건네주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법은 증거로 말해야 하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요. 부디 진실을 밝혀주시오. 엿새 날 아침, 장터 한복판에서 공개 신문이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현감 이태준은 진호를 민심을 어지럽힌 죄인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예언과 사술로 민심을 어지럽히고 창고 재물을 훔친 죄, 어찌 변명하겠느냐. 조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저는 변명이 아닌 계량과 문서로 답하겠습니다. 진호는 주판알 하나로 천석을 속이는 방법을 시연하고 물을 부어 되의 부피 조작을 증명했습니다. 방앗간 주인 오씨는 끓는 물에 저울추를 넣어 속이 비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주막주인 황씨는 필적과 매듭이 다른 표찰들을 증거로 내놓았습니다. 마침내 진호는 포교 강만중이 건넨 진짜 환곡대장 사본을 펼쳐 보였습니다. 누락된 장부, 조작된 수량, 다른 양식의 문서. 모든 거짓이 드러났습니다. 사본을 높이 들며 진짜 장부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라진 수백 석의 곡식은 바로 이 누락된 두 줄에 도상후의 집으로 반출되었다고 똑똑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중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마침내 포교 강만중이 포승줄을 들고 나와 상인 최만식과 현감 이태준을 체포했습니다. 법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옵니다. 증거가 충분하니 모두 묶어라.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장터를 가득 메웠습니다. 사람들은 진호를 둘러쌌고 소희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계량에서 시작된 싸움이 마침내 거대한 정의를 세운 것입니다. 며칠 후
새로 부임한 현감은 진호에게 관직을 제안했지만 그는 사양했습니다. 하나의 장터에 머무르기보다 아직 정의가 필요한 다른 장터를 향해 떠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떠나는 날 아침, 소희는 여행길에 무사하라며 낡은 머리끈을 건넸습니다. 진호는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길을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배웅을 받으며 고갯길을 넘었습니다. 혼잣말로 장부가 바르면 사람도 바르게 선다. 나는 장부를 읽는 떠돌이 서리. 한 고을 돌며 작은 정의를 세워나갈 것이다. 저녁 무렵 도착한 새로운 장시. 바람에 또다시 짙은 오칠 냄새가 실려왔습니다. 진호는 허리춤의 주판을 만지며 빙글에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또 다른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때는 조선 후기, 부패가 만연했던 어느 시절,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 화천의 장터에 한 젊은 사내가 들어섰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진호, 26의 나이로 한때는 도성에서 장래가 촉망받던 설이었으나 상관의 부정을 거부한 대가로 모든 것을 잃고 떠돌이 신세가 된 인물이었습니다. 낡았지만 단정한 행색, 그리고 유난히 총명하게 빛나는 그의 눈빛은 그가 평범한 거지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그의 집신을 축축이 적셨고 장작 타는 냄새와 멀리서 들려오는 방앗간의 둔탁한 절구소리가 수산한 아침을 알렸습니다. 진호는 장터 입구에 세워진 공정계량 표지판을 바라보았습니다. 글씨는 반쯤 지워져 있었고 이끼 낀 기둥에는 누군가 일부러 칼로 긁어낸 듯한 흠집까지 보였습니다. 혼잣말로 이 고을은 오랫동안 방치되었구나. 관청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야.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어. 해가 뜨자 장터는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진호는 한 포목상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가게 주인은 무명천을 되에 담아 팔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주인이 쓰는 나무대의 모서리를 슬쩍 만져보았습니다. 혼잣말로 이상하다. 나무 표면이 유난히 매끄러워. 최근에 사포로 갈아낸 흔적이군. 안쪽 벽이 얇아져서 원래보다 부피가 줄었어. 그의 예리한 눈은 속임수를 간파했습니다. 발걸음을 옮겨 창고 쪽으로 향하자 기둥에 붙은 출납 쪽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관청의 공식 양식인 세로 쓰기가 아닌 가로로 쓰인 글씨였습니다. 전직 설이었던 그의 지식이 경종을 울렸습니다. 혼잣말로 이건 정식 문서가 아니야. 누군가 사적으로 기록한 장부로군. 그때 현감 관사 방향에서 불어온 바람에 짙은 오칠 냄새가 실려왔습니다. 진호의 미간이 좁아졌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며 이 냄새는 장부를 새로 했을 가능성이 높아. 낡은 장부를 숨기고 새 장부를 만든 것이 틀림없어. 바로 그때 장터 한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약초 자판 앞에서 20살 남짓 되어 보이는 한 젊은 여인이 상인들에게 둘러싸여 곤욕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소희였습니다. 이 더덕은 너무 말랐잖소. 반값에나 가져가 주면 다행인 줄 아시오. 반값도 비싸지. 3알이면 족하겠구만. 상인들은 순번을 정해두고 일부러 가격을 후려치며 담합하고 있었습니다. 병든 어머니의 약값을 벌어야 하는 소희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인들 사이를 비집고 나오며 계량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재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진호를 노려보며 웬 놈이냐. 떠돌이 주제에 참견 말고 썩 꺼지지 못할까. 진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방앗간 주인 오씨 영감을 찾아가 마을의 표준대를 빌려왔습니다. 수십 년간 마을의 공정한 거래를 지켜온 묵직하고 낡은 나무되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상인의 되로 약초를 담고 같은 양을 이 표준대에 옮겨보겠습니다. 결과는 확연했습니다. 상인의 되에 담았던 약초는 표준대를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진호는 물을 가져와 두 되에 각각 부어 부피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칼끝으로 대의 안쪽을 가리키며 이 홈을 보십시오. 일부러 파내어 부피를 줄인 것입니다. 그리고 안쪽 벽면을 사포로 깎아내어 더 적게 담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입니다. 군중 속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고 상인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가 진호를 밀치자 근처를 순찰하던 포교 강만중이 다가왔습니다. 싸움은 그만두시오. 여기는 장터요. 결국 상인은 정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었고 소희는 진호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감사를 표하며 따뜻한 더덕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변변찮지만 더덕차 한 잔 드세요. 그날 밤 진호는 주막주인 황씨의 배려로 작은 방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는 낮에 보았던 모든 단서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조작된 돼, 사적인 출납 기록, 관사에서 나던 오칠 냄새. 이 모든 것은 거대한 부정의 일부였습니다. 낡은 주판화를 고치며 정의는 큰 판결이 아니라 이 작은 계량을 바로잡는 것에서 시작되는 법이지. 이 고을의 잘못된 저울을 바로잡고 말겠다. 다음 날 진호는 창고 기둥에 붙은 출납 쪽지들을 더 자세히 살폈습니다. 같은 사람이 쓴 것이라고 하기엔 글자에 눌러쓴 힘, 즉 필압이 제각각이었습니다. 혼잣말로 필적이 달라. 최소 2명 이상이 이 장부를 건드렸어. 그는 영수증에 찍힌 도장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보통 손으로 찍으면 미세하게 기울기 마련인데 그 도장은 문지방처럼 완벽한 수평이었습니다. 진호는 얇은 종이를 대고 탁본을 떠서 품속에 간직했습니다. 방앗간 주인 오씨를 찾아간 진호는 중요한 사실을 알아냅니다. 수분이 많은 곡식을 받아 창고에 저장하면 마르면서 무게가 줄어들어 장부상의 숫자와 실제 재고 사이에 차이가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무릎을 치며 바로 그거였어. 무거울 때 장부에 기록해놓고 몰래 말려서 가벼워진 만큼을 빼돌리는 수법이군. 주막주인 황씨는 창고지기들이 밤에만 곡식을 반출한다는 소문을 전해주었고 포교 강만중은 증거 없이 들이대면 다친다는 의미심장한 경고를 던졌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필체 차이, 위조된 도장, 수분을 이용한 무게 조작, 야간 반출.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이 장터의 실세인 상인 최만식과 그를 비호하는 현감 이태준이 있었습니다. 진호는 사흘 안에 비가 올 것을 예측했습니다. 비가 와서 습도가 높아지면 억지로 말려놓은 곡식과 장부의 괴리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아침, 진호는 장터 한복판에서 자신이 모은 증거들을 펼쳐 보이며 상인 최만식의 비리를 고발했습니다. 최만식은 진호가 관청에서 쫓겨난 신세임을 들먹이며 그를 모함했습니다. 비웃으며 이 자는 상관의 명을 거역하다 쫓겨난 나고자요. 그런 자의 말을 어찌 믿는단 말이오. 당당하게. 맞습니다. 저는 잘못된 명령을 따르느니 쫓겨나는 길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불의를 보고 눈 감는 것보다는 떳떳합니다. 그날 밤 최만식의 부하들이 진호를 해치려 했지만 그는 방앗간 주인 오씨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오씨는 마을 사람들이 대대로 지켜온 표준 계량기 관리 규약 문서를 보여주며 관청이 외면해도 스스로 질서를 지켜온 마을의 정신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관청이 우리를 버려도 우리는 이 저울의 무게를 지켜왔소. 그것이 이 마을의 마지막 자존심이요. 진호가 예측한 대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다음 날 아침 창고 재고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현감 이태준과 상인 최만식이 지켜보는 가운데 장부상의 재고와 실제 곡식의 양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진호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 유랑서리가 꾸민 짓입니다. 밤마다 창고를 기웃거리더니 곡식을 훔쳐간 것이 틀림없습니다. 진호는 절도범으로 몰렸고 포교 강만중은 어쩔 수 없이 그를 체포했습니다. 거친 포승줄이 그의 손목을 파고들었고
군중 속에서 소희가 뛰어나와 눈물을 흘리며 피를 닦으라며 손수건을 쥐어주었습니다. 울먹이며 피를 닦으세요. 저는 나리를 믿습니다. 차갑고 어두운